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진아 씨가 좀 중요한 미팅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혼자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시국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똑같아 아니다 하는 그런 칼럼이 조선일보에 그런 칼럼이 하나 실렸습니다. 그 칼럼을 쓴 사람은 조선일보 주필 양상훈 주필입니다. 제가 그 칼럼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칼럼인데요. 제목은 그렇습니다. 4월 15일 대통령 지지율 68.5% 땡땡땡 청와대도 놀랐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제목을 봤을 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68.5%인데 청와대가 떨어지니까 놀랐겠구나 하는 그런 기사인 줄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런 내용의 기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68.5% 4월 15일은 언제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 아니고 2014년 4월 15일, 즉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여론조사 결과가 68.5%였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집권 1년이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는데 이 양상훈 주필의 이 글에 보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은 66에서 72% 사이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의 취지,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과 박근혜는 똑같다. 이게 기사의 취지예요. 그럼 뭐 어떤 점에서 똑같으냐? 양상훈 주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비판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고집, 그 고집, 그리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독선, 그 독선이 두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 칼럼을 몇 대목을 그 부분을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과 박근혜가 똑같다고 하면 두 사람은 모두 엄청 화를 낼 것 같아. 하지만 상대방 비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고집과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독서는 데칼코마니다. 데칼코마니 판박이다 그거예요. 그 고집과 독선 아래 내각이 허수아비가 돼가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나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나 판박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예를 양상훈 주필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는 경제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세금을 뿌리는 사람이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쓰는 것만 하는데 누가 못하냐. 그 다음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결정장애 증후군, 결정을 잘 못한다 이거예요. 결정장애 증후군에 걸려 교육정책 전반을 아예 무정부 상태로 만들었다. 외교부 장관은 북핵 문제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시점에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투명 인간이 되어버렸고, 국방부 장관은 송영무 국방장관입니다. 5만 1,000명의 안위가 걸린 5,100만 대한민국의 안위가 걸린 4대 기지 공사를 시위대 100여 명의 허락을 받고 하고 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세태를 아주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있습니다. 폐비닐 대란 때 보니 시민단체 출신 환경부 장차관은 자기 업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가상화폐가 뭔지도 모르는 법무부 장관은 재소관인 개헌 문제 청와대 비서들이 나서는데도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세계가 일자리 호황인 반면에 한국만 일자리 불황이다.
고용부 장관은 그게 자기 책임이라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 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켜라는 엄청난 돌이 드는 정책을 던져놓고 아직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설명을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다른 장관들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최근에는 댓글 사건까지, 이 드루킹 사건, 댓글 사건까지 박 정권과 똑같이 터졌다. 한쪽은 국정원이 관련됐다고 하지만 대선 때 선거법 위반 혐의는 같아. 경찰이 사건을 들고 권력 눈치를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 또 검찰이 댓글 공작당, 그러니까 드루킹 일당, 그 공작당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 자체를 덮으려 했다는 것 등 판박이로 닮아가고 있다. 아주 신랄하게 양상훈 주필이 이걸 써놨습니다. 자, 이 칼럼을 쓴 양상훈 주필, 이 양상훈 주필은 그 인문계 출신이 아닙니다. 서울대 그 산업공학과 출신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자들이 뭐 법대, 상대 내지는 사회계열 그 인문계 출신인데 양상훈 주필은 이 공대 출신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에 들어온 이후에는 사회부 경찰 기자, 그리고 정치부 기자, 심지어 체육부, 그러니까 스포츠 레저부 기자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간부, 주간조선 기자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부장, 워싱턴 특파원 겸 지국장, 워싱턴 지국장을 거쳐가지고 편집국장,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되고 2017년 3월, 작년 3월에 조선일보 주필 겸 이사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기자 시절에 대부분의 기자가 뭐 사회부 거치고 나면은 보통 이제 자기 전공을 찾아서 뭐 정치부다, 경제부다, 문화부다, 뭐 체육부에 가가 거의 북바지 기자 생활을 하는데 양상훈 기자는 여러 부서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취재 경험이 아주 다양하고 그리고 공대 출신이 되다 보니까 기사를 아주 정확하게 쓰는, 특히 그 통계나 수치 같은 기사 아주 정확하게 쓰는 기자로 참 유명한 기자입니다. 저보다는 1년 후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주간 조선부 기자로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이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김영삼 정부 시절인데 그때 라면 우지파동이 벌어졌습니다. 삼양라면 우지파동. 그러니까 삼양라면에서 면을 끓이는데 이 공업용 기름, 공업용 소기름을 썼다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그때 온 국민이 놀랐습니다. 그때 온 국민이 라면 먹을 텐데 아니 삼양라면에서 아니 공업용 기름으로 이 국민의 건강을 해쳤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삼양라면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그리고 삼양식품 관계자들은 줄줄이 구속이 됐습니다. 바로 이때 검찰 수사 틀렸다. 그 기사를 쓴 게 양상훈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 틀렸다. 뭐냐? 우지, 소위 소기름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등급.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그래서 미국의 우지도 소위 1등급, 2등급은 먹을 수 있는 아주 식용기름이에요. 다만 삼양식품은 1등급은 비싸니까 2등급을 썼는데 이것도 먹는 데는 인체에 전혀 무해한 그런 기름이다. 검찰이 이런 과학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뭐 공업용 기름이다 해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이렇게 수사했다. 이 기사를 쓴 사람이 바로 양상훈 주필입니다. 결국 검찰 수사 꼭 사람들 구속은 다 했죠. 대법원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죄가 됐습니다. 양상훈 기자가 이 우지파동의 실상을 공개한 이 기사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에 우지파동 이 논란은 수그러들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 그 정도로 양상훈 기자는 나름대로 기자로서는 참 정확한 기사 쓰는 아주 유명한 기자입니다. 그리고 또 양상훈 기자가 이 정치부 기자할 때 참 에피소드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상훈 기자는 정치부에 출입하면서 야기가 와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기자들끼리 그런 이야기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양상훈 기자는 집에 가서 집에 이제 일찍 퇴근해가지고 뭐 텔레비 뉴스 볼 때
그때 정치인들 나와서 막 떠드는 거 보면은 어이구 저 정치인 또 거짓말하네 저 사기꾼. 그걸 보면서 뭐 가족들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는 자리에서 저 거짓말 저 사기꾼 하고 그냥 혼자서 이 소위 분노를 했는데 어린 아들이 그걸 본 거예요. 아버지 행동을 가만히 보면서. 그러니까 이 어린 아들이 조금 커지니까 텔레비 보면서 그래 정치인 특성이 뭡니까? 좀 넥타이 쫙 매지 않습니까? 텔레비에 넥타이 맨 사람만 넣으면 와 사기꾼 손가락 가르칩니다. 저 사기꾼 저 사기꾼. 그러니까 아들을 그렇게 키운 그런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고 참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이제 좀 있는 그런 아주 뭐랄까 경험도 많고 참 기사도 잘 쓰는 기자입니다. 그런데 이 양상훈 주필의 이 칼럼에 한 독자가 이런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시국 진단의 주제가 바로 이 댓글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댓글이 뭐냐? 문재인과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과 독선은 비슷할지도 모르겠다. 비슷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고집과 독선의 출발점은 너무나도 다르다. 출발점은 너무나도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해관계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가의 혁신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이고, 그러니까 공무원들 반대, 소위 말해 코레일 노조원 반대, 그 무릅쓰고라도 이를 추진한 거고, 문재인 정권은 국가보다는 그들 집단, 그들만의 집단, 그들 집단의 이해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한 독자가 이런 지적을 했는데 제가 참 이 댓글을 보면서 참 공감을 했습니다. 왜 제가 공감을 했느냐? 사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제가 두 분 다 만난 적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정치인이 되기 전입니다. 정치인이 되기 전에 제가 두 분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은 어떻고 박근혜 대통령의 성향은 어떻다는 걸 제 나름대로 사실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제가 만난 시점이 1987년에서 1990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는 노무현 변호사를 제가 취재하기 위해 가지고 부산에 출장 가서 취재를 하고,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면은 꼭 옆에 계시는 분이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났고, 그리고 문재인 변호사를 하고 같이 김치찌개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제가 식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만난 문재인 변호사, 그분은 어떤 사람이냐?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뭐랄까요, 과격하고 약간 행동파적인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연설이 아주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변호사는 만나보면 완전 정반대입니다. 아주 온화한 성품이에요. 온화한 성품에 화도 잘 안 내고 그 모든 그 이야기를 아주 합리적으로 이야기 쭉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아주 편하게 해주는, 말도 논리적으로 하고 주변 사람도 아주 편하게 해주는 아주 그런 분이에요. 다만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할 때는 이분은 문재인 변호사는 행동력이 조금 떨어지는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때 제 느낌은 그러니까 87년 90년 그 무렵입니다. 1987년 90년 그 무렵에 저는 문재인 변호사는 학자의 길을 걸었으면 아주 어울리겠구나 하는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민정수석이 되고 노무현 정부에서 비서실장 되고 난 뒤에 조금 달라진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제가 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상은 아주 온화하고 합리적이고 행동이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도 제가 1987년에서 1988년 무렵에 제가 두 차례 만났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인이 아닙니다. 당시 그 월간조선 편집장이었던 조갑재 대표께서 이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를 하러 갈 때 제가 기자로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갑재 대표가 질문하고 두 분 이야기하시는 거를 저는 옆에서 듣고 녹음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쭉 관찰만 했죠, 제가. 그때는 녹음기 이제 틀어놓고
저희들이 일일이 다 받아 적지를 못하니까 녹음기 틀어놓고 이제 중요한 부분만 메모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그때 인터뷰 장면에서 지켜본 박근혜, 그때는 평범한 분이죠. 박근혜 그분, 자, 말을 참 또박또박하게 했다. 아주 분명하게 의사전달을 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리고 아니면 아니다, 틀리면 틀리다, 맞으면 맞다, 아주 분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역시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기 때문에 다르긴 다르구나. 그래서 저도 옆에서 가만히 보면서 야, 아직 정치인이 아니지만은 참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감동시키고 따르게 하는 그런 아주 카리스마를 가진 분이구나, 아주 똑 부러지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그때 강하게 받았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지금 출범하고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뭐 치적이랄까 뭐 업적을 아직 논할 단계는 아닌데, 저는 오늘 이 시점에는 대북 정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성향, 그 부분을 제가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4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2달 후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형을 발사합니다. 이게 일본을 지나가지고 태평양 상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넉 달 후에, 그러니까 2017년 11월 29일 날 김정은이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또 발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까지 사거리가 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우리 북한이 개발했다 하는 걸 과시하려고 핵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지나가지고 태평양 상공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지나가는 배가 없었기 때문에 뭐 배는 없는데, 국민들 전부 다 불안했죠. 야, 이 뭐 정부가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진짜 특전사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그럼 저게 대응해가지고 우리도 어떤 솔직히 동해 안에서 한포 사기를 한다든지 우리도 뭔가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때 보여준 행동이 뭡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전화하고, 아베 일본 총리하고 전화하고, 그러니까 북한의 그 미사일 능력, 와, 그 자꾸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그 발전 속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는 거예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 정도예요. 전부 다 말입니다. 말. 행동이 없는 거예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면은 북한 도발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북한의 도발이 한 번 있었습니다. 2015년 8월 4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목함지뢰 사건. 그러니까 북한이 소위 비무장지대에다가 목함지뢰를 묻어놓고 소위 비무장지대를 순찰하는 대한민국 그 수색대 요원들, 수색대 군인들, 그 지나가다가 그 목함지뢰를 밟고 다쳐라 하고 목함지뢰를 매설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 8월 4일 날 1사단 수색대원 2사람이 큰 중상을 입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김정원 중사, 하재헌 중사입니다. 발이 하나 없어지고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뭐 북한에 뭐 경고한다, 박근혜 대통령 그런 말 안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한 게 뭐냐,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어라 해요.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확성기 방송이 뭐냐, 북한의 최고 아킬레스건입니다. 김정은의 최고 아킬레스건이에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전방에 주둔하고 있는 북한군들 심리전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그 방송이에요. 바로 즉각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어버리니까 북한이 난리가 난 겁니다. 김정은이가. 그래서 김정은이 어쩝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그때 황병서
당시 북한 총정치국장입니다. 황병서가 군복 입고 뭐 대자 이거 몇 개 달고 부랴부랴 판문점으로 넘어옵니다. 그때 우리 쪽에서 누가 나갑니까?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나갑니다. 김관진 실장 나와가지고 황병서하고 3일간 밤잠도 안 자고 소위 말해가 대담을 합니다. 결국 3일째 되는 날 북한 김정은이 항복을 합니다.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래 사과하는 바람에 결국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아니 저쪽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피해가 났으면은 우리도 똑같이 저쪽에다가 뭔가 보복을 해야 다시는 안 할 거 아닙니까? 2010년에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벌어집니다. 북한이 연평도 주민들 향해서 포를 쏜 겁니다. 그때 2010년입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뭡니까? 야당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소위 그때 이명박 정부 시절이니까 여당 정치인인데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이 아니 이럴 때 코멘트 논평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첫 논평 뭔지 아십니까? 초전박살입니다. 아마 저처럼 이 나이 든 시청자분들은 이 초전박살의 의미를 알 겁니다.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배운 게 초전박살입니다. 초전에 전쟁 초에 그냥 박살내는 거. 대통령 그때 물론 야당 정치인 박근혜 의원의 입에서 나온 게 초전박살입니다.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 끝나고 난 뒤 결국 이명박 대통령도 바로 이야기를 했죠. 이제 쏘면 우리도 쏜다. 쏘고 북한의 원점까지 공격한다. 막 그런 대북 성명도 나오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은 참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아주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자, 1976년 8월 18일 날 이 도끼 말행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판문점에 소위 미루나무가 서 있는데 그 미루나무가 그 미군들의 그 감시망을 막고 있으니까 미군 대위 두 사람이 가서 그 미루나무 절단하는 그 작업을 하는데 아니 북한 경비병들이 와가 몽둥이하고 도끼로 해가 보니파스 대위 또 한 명의 미군 장교를 그냥 몽둥이로 패서 죽이는 그 사건이 도끼 말행 사건입니다. 이 사건 딱 터졌을 때 박정희 대통령 딱 하신 말씀 뭡니까?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딱 그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그때 일공수 여단 사령관이 박희도 장군입니다. 박희도 장군한테 바로 지시를 내립니다.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저 문제가 되고 있는 미루나무 밑둥부터 잘라라. 판문점 현역군이 못 들어갑니다. 총 못 들고 갑니다. 거기에 일공수 60명의 특공대가 훈련을 받고 침투해가지고 미루나무 다 완전히 절단해버립니다. 절단해버리고 판문점 내 그 설치되어 있는 북한군 초소들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김일성이가 공식 사과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북한한테 우리가 그동안 당한 것만 아닙니다. 우리도 바로 대응도 하고 보복도 하고 하는데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자꾸 뭐 대안이 뭐 북한 따로 살고 우리 따로 살고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걸 볼 때마다 제가 참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던 이런 분위기에 우연찮게 제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을 정리해 놓은 이 자료들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결국 5년의 임기를 다 못 채우시고 중도에 이 사퇴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의 치적이랄까 이런 게 잘 없습니다. 뭐 대충 책이 한 권 녹이 나왔는데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 경제, 사회, 외교, 안보 이 네 가지 분야, 이 네 가지 분야에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을 다 정리하는 겁니다. 이 자료는 소위 태극기 우파의 어느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그분이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저도 이진아 씨를 통해서 이 자료를 입수하고 저도 참 보고 야
참 제가 있어 살 때는 알긴 알았는데 이미 다 망각했던 그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4년의 치적, 그 치적 34가지, 그걸 정리한 것도 있습니다. 34가지 정리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4년의 치적, 저도 이거 다 잊었던 내용입니다. 이걸 참 정리해 놓은 걸 보고 저도 참 감회가 참 새로웠습니다. 34개 치적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진당 해산 기억나실 거예요. 개성공단 폐쇄, 대북 송금 중단, 그다음에 20년간 실패했던 코레일 개혁, 그리고 50년간 해결 못했던 공무원 연금개혁 추진, 그리고 정치인, 재벌, 특검청 그 사람들 사면 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자, 잠수함 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세계 6번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잠수함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편향된 완전 왼쪽으로 유교도 소위 말해가지고 북한이 남침했다는 거 싹 빼버리고 뭐 남한 또 뭐 책임이 있다는도 하는 좌편향된 국사 교과서 수정을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국정화 교과서 그 추진하신 분도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정교조는 법의 노조다. 그것도 분명히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가 거의 36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무역 규모도 역대 최대로 키워놓으신 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 위해 가지고 원전 4개를 추가 건설하고, 그리고 중국 어선들 우리 서해 남해 침범하는 거 그거 강력하게 처벌하고, 그리고 T-50 우리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경비행기 초음속입니다. 초음속 비행기입니다. 그 비행기 T-50 경비행기 이거 전 세계에 수출하고 그 수출 규모가 20억 달러를 넘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고속철도 8조 원대 이르는 그 고속철도 사업도 우리가 수주하고, 그리고 사드 배치 그것도 결정하셨고, 박근혜 대통령 34가지 치적을 제가 참 가만히 보니까 저도 참 세상을 너무 잊고 살았구나. 제가 진짜 박근혜 대통령의 진짜 모습을 저도 참 잊고 지낼 정도였으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참 당연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들은 이진아 씨가 그 태극기 우파, 애국 우파 분들을 통해 가지고 입술내가 저한테 보내줬고, 그 자료들을 오늘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럼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건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강. 자, 문재인 대통령은 1953년생입니다. 올해 소위 65. 박근혜 대통령은 1952년생입니다. 66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뭐 기자로서의 시각에서 그런지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이 좀 별로 안 좋다는 걸 제가 최근 한 달 새에 크게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그 며칠 전에 국무회의 모습을 텔레비에 쫙 나왔는데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눈빛이 약간 처지고 코 주변에 아주 주름골, 이 주름골이 아주 깊게 펴 있는 거예요. 국무회의, 그게 이제 소위 텔레비에 공개될 때는 분장도 합니다. 대통령도 분장도 하고 다 커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얼굴색이, 문재인 대통령 얼굴색이 아주 밝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주 피곤해 보이고 눈도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4.19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수요일이 4.19 묘지 그거 찾았습니다. 그게 다 기사가 났습니다. 그때 그 참배해가 행사 할 무렵 행사 끝나고 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 모여든 동네 주민들하고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저도 이 4.19 주변은 그 수요일이 그 주변은 제가 잘 아는 지역인데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입니다. 나이 든 어르신들. 근데 그분들이 악수를 나누고 한 그게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 그 멘트 속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의 멘트 속에 이런 게 있어요. 대통령 얼굴에 살이 많이 빠졌다. 그래서 경보에 시달린 것 같다 하는 게 기사가 보도가 됐어요. 젊은 사람은 모르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참 얼굴만 봐도 참 얼굴색이 안 좋다. 너무 빠졌다.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게 어떤 예감 같은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 달 전부터 참 문재인 대통령 좀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 하는 느낌 들었는데 4월 19일 날 그 수요일이 4.19 묘지를 방문했을 때 그때 나이 드신 주민들 입에서 이런 이야기, 이런 멘트가 나온 게 신문에 보도가 된 거예요. 제가 보면서 왜 그럴까? 물론 며칠 후 뭔지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이제 정상회담 하셔야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 쓰는 거. 제가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데 아주 좀 건강이 안 좋다는 거.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10월 중순 무렵 재판을 거부했을 때 그때 제가 법정에 있었습니다. 그때 본 모습이 저도 마지막입니다. 그래 한 300~400일 동안 저는 전혀 못 봤지만은 그때 작년 10월달 법정에서 제가 봤을 때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얼굴 살은 좀 빠졌습니다. 목 부분은 참 더욱더 참 가늘게 보였습니다. 제가 봐도 서울구치소 생활이 힘드니까 저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얼굴색, 피부색 뭡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제가 잘 정확하게 표현한지는 모르겠지만 피부색이 뽀얗습니다. 물론 햇볕은 안 쬐서 그렇겠죠. 피부색이 뽀얗고 눈빛 법정에 들어오실 때 그리고 나갈 때 그때 제가 눈빛을 탁 보니까 눈빛이 맑습니다. 눈빛이 어떤 참 순수한 정신 이게 살아있다. 다만 허리가 좀 아프고 어깨가 길리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 관절이 안 좋긴 하지만은 저분 아직 살아계시는구나. 참 강인하신 분이다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고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참 좀 아주 나쁘게만 쓰던 그런 언론들이 최근에 제가 그 동아일보에 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구치소 생활이라는 기사를 쓰면서 서울구치소에 들어왔을 때나 지금이나 그때 그 모습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하는 기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봐라. 제가 본 박근혜 된 모습 전혀 변함이 없고 얼굴 살이 조금 빠지고 목이 좀 더 가늘어졌을 뿐이지 피부 색깔 그리고 눈매 다 살아있습니다. 이 참 대한민국을 강하게 하고자 했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진실성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을 온 국민이 모두 다 알게 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사건이 역사에서 정당하게 기록될 때까지 제가 거짓과 진실 이 방송은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과거 만났던 문재인, 박근혜 두 대통령의 어떤 성향과 관련된 그런 정치적 대북 관계 그런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참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대국민 기만 사건의 진실은 제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왜 고영태 책상에서 발견되었는지 하는 그런 의문들을 제가 계속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혼자서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